자, 15장이 결산입니다. 자, 여러분, 결산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회계 기간 중에는 분계장에 분계하고 또 전기하고 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만으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기간 단위로 회계 기간을 정해서 회계 기간 말에 장부를 마감해서 이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상태를 조사하고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순이익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절차. 이 과정을 우리가 결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재산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다가 분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분계장에 분계된 것들을 우리가 티계정에다가 원장에다가 또 전기해서 또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증감 내역을 또 파악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뭘 하죠, 여러분들?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시산표라는 것은 모든 계정을 집계 한 표예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오류가 없는지 금액을 단순하게 양변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시산표가 아니라 수정 전 시산표다 이렇게 돼 있고 기말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연도 중에 분계를 했다 하더라도 연말에 우리가 기말에 추가적으로 분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죠.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감가상각도 연말에 해야 되는 거죠. 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정, 또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12월 말일 날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분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말 수정 분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말 수정 분계를 하기 전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 기말 수정 분계를 한 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해서 기말 수정 분계 전후로 우리가 시산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린 1년에 한 번씩 마감을 해서 재무제표를 보고하기 때문에 장부를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라는 거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이런 회계 정보를 나타내는 우리 보고서, 이런 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가 제조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우리가 마감을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제조 원가 명세서는 이제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원가 내역서예요. 근데 우리는 제조기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기업이 아니다, 상기업이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그럼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만큼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것으로 이익여금으로 보내준 다음에 그걸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하는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것은 개인기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법인기업에서 작성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그냥 용어 정도 듣고 넘어가셔도 큰 지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당기순이익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보내고 이 이익여금을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성되는 절차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거는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순서를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걸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도 별도의 재무제표로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순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밑에 보니까 자,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들이 있다. 이런 거 이제 결산 정리 분계 또는 뭐 기말 수정 분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건데 자, 기중에 처리하지 않고 기말에 일괄적으로 결산 정리 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나오는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금 가부족 정리예요. 자, 이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현금 가부족이라는 건 뭐였었죠, 여러분? 현금이 실제 과하거나 더 많거나 현금이 실제로 부족하거나, 그쵸? 자, 기중에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의 잔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우선은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다가 결산시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정리를 해주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장부상 현금이 100원인데 실제 현금 잔액을 봤더니 12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원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한 거죠. 현금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 우선은 장부 기록을 해야 되니까 현금이 20원이 더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이 내용을 아직 모르니까 현금 가부족이라고 해서 임시로 기록을 해 놓는 거죠. 그쵸? 자, 근데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20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현금 가부족 대변에 기록해 놨던 거 20원을 차변으로 줄이고 돈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그냥 잡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반대의 경우도 볼게요. 장부상의 현금의 잔액이 100원인데 실제 현금의 잔액이 9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10원의 현금이 없어졌죠. 그러면은 현금 10원이 없어졌다라고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직 이 현금이 10원이 부족한 이유를 모르니까 현금 가부족이라고 해서 임시로 우선은 현금 가부족이라고 해서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12월 31일 결산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현금 가부족은 임시로 해놓은 거라 이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을 대변으로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이 현금이 없어졌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잡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12월 31일 날 현금가 부족 대변에 있다, 잔액이 있다 그러면은 현금가 부족을 없애주면서 잡이익으로. 혹시 현금가 부족이 차변에 기록돼 있다라고 하면 대변으로 없애면서 잡손실로. 이렇게 해서 기말에 수정 분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기말에 해야 되는 분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소모품 정리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요 케이스 1번하고 케이스 2번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그죠? 앞에서도 한번 학습했던 거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소모품의 정리입니다. 소모품의 정리. 자, 이것도 되게 여러분 중요해요. 소모품의 정리는 우리 시험이 아주 빈출로 자주 나오는 사항인데요. 여러분, 소모품은 달아 써서 없어지는 비용이잖아요. 소모품 비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모품을 구입한 것 중에 일부는 사용해서 소모가 돼서 없어졌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사용을 안 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남아있는 거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자, 소모품을 구입한 것 중에 사용해서 소멸된 건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건 내가 언젠가 쓸 수 있는 내 자산이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반영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모품을 10만 원에 구입을 했다. 그런데 이 중에 사용한 게 7만 원이고 미사용한 게 3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산 처리법이 있고 비용 처리법이란 게 있습니다. 자산 처리법은 뭐냐 하면 이 소모품을 구입했을 당시에 이걸 아직 사용하기 전이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기말에 사용한 것만큼, 지금 7만 원어치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사용한 것만큼 소모품 자산을 감소시키고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구입한 것 중에 7만 원만 비용 처리가 되고
3만 원은 소모품 자산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용 처리법은 뭐냐 하면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기말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소모품 3만 원만큼을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비용을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찌됐든 간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했다가 7만 원의 소모품 B를 비용 처리하나, 소모품 B 10만 원이라고 했다가 남아있는 것만큼을 비용을 3만 원 취소해서 소모품 B 7만 원을 비용 처리하나, 어차피 이 두 결과는 동일해요. 그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소모품 자산으로 했다가 사용한 것만큼을 소모품 B로 할 건지, 소모품 B 비용으로 했다가 남아있는 것만큼을 소모품으로 할 건지, 그 차이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꼭 여러분이 소모품 문제가 나오면 꼭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소모품으로 한 건지, 구입했을 때 소모품 B로 한 건지를 꼭 먼저 확인을 하시고, 소모품으로 했다 그러면 사용된 것만큼을 소모품 B로 분기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구입했을 때 소모품 B로 했다라고 나오면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만큼을 차변의 소모품으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은근히 헷갈리니까 여러분 꼭 내용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엔 또 기말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자, 요 소모품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6월 1일 날 소모품 70만 원을 구입하고, 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차변에 뭘로 해야 될까?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용 처리법으로. 그러면 차변에 70만 원 소모품 구입한 거를, 그렇죠,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기록을 해주고, 12월 31일 날 미사용한 게 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소모품 B 70만 원 비용 처리했는데 이 중에 50만 원은 미사용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비용을 소모품비를 취소시키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12월 31일 날 기말 수정 분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소모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사용한 것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거는 자산으로 기록을 하자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했다 그러면은 미사용된 거를 소모품으로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다시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들이 뭐가 있느냐 봤더니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예요. 자, 우리가 유가증권이라는 내용에서 공부를 했었죠. 단기간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했을 때 그걸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죠. 자,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기말 시점에서 공정가치 변동분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 즉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그래서 이거 합쳐서 그냥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니까 영업외손익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12,000원으로 공정가치가 상승했어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1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00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증가하고 2,000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기록해 주는 거죠. 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외 수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거꾸로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때는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기말에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다. 기말 수정 분기를 하시오. 순액으로 분기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동원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주를 취득했었나 봐요.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 원가는 한 주당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말에 한 주당 15,000원으로 주가가 올랐어요. 그쵸?
그러면 얼마의 이익이 났을까요? 100주인데 한 주당 5,000원에 100주를 갖고 있는데 한 주당 5,000원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때는 5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난 거죠. 자, 주식회사 참치라는 회사의 주식도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100주를 갖고 있고 4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기말에 한 주당 주가가 떨어졌어요. 공정가치가 3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는 만 원이 지금 공정가치가 하락했으니까 100주면은 100만 원만큼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그쵸, 손실이죠. 마이너스 10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어떤 회사의 주식은 플러스 평가 이익이 나고 어떤 회사의 주식은 이렇게 평가 손실이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50만 원 평가 이익은 평가 이익대로, 손실 난 거는 평가 손실은 평가 손실대로 이렇게 각각 기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총액으로. 총 평가 손실이 100, 총 평가 이익이 50 이렇게 해서 각각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걸 서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각각 분개해 주는 게 원칙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총액으로 하지 말고 순액으로 하라고 또는 하나의 전표로 분개를 하라고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보시면은 평가이익이 50만 원, 평가 손실이 100만 원이니까 이걸 네팅하면 서로 통산하면 마이너스 50만 원의 평가 손실이 난 거 맞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냥 이거를 통산해서 요 마이너스 5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분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순액으로 분개해라, 뭐 하나의 전표로 분개해라 이런 뉘앙스가 없다면 평가 이익 50만 원은 평가 이익은 평가 이익대로 잡고 마이너스 난 건 평가 손실로 해서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을 각각 기록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 기말에 수정 분개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금 가부족에 대한 정리도 필요했었고요. 또 어떤 거? 소모품 정리하는 것도 있었고, 또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감가상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어떤 주제였죠, 여러분? 우리 유형자산편을 공부할 때 자산을 사용하거나 시간의 경과로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기말에 감가상각비를 수익에 대응될 수 있도록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간접상각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은 어떻게 했었죠? 자, 무형자산도 형체는 없지만 가치가 준다라고 말씀드렸고 감가상각비라고 안 하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각 누계액을 사용해도 되지만 오랜 간행상 무형자산을 직접 상각한다는 거. 예. 프로그램도 무형자산은 이렇게 직접 상각하게끔 또 결산과 관련된 기능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상각 이런 분계 패턴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감가상각까지 같이 보시고요. 다음 강에서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